딜사이트와 함께하는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거의 단위가 조 단위, 수십조 또는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로 보고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100원, 200원 중요할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큰 금액, 무시될 수 있는 금액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요성의 원칙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과 성격의 크기에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항목들은 좀 포함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포함시켜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라 그러면은 생략해도 좋은 정보는 생략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과목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표시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요성의 원칙에서 이런 제약들이 또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제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자,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의 회계 단위를 구성합니다. 이 회계 단위,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기업 실체라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장기간, 자, 영원히 간다고 일단은 봅니다. 고잉 컨슨 한다고 보는 거죠. 기업이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고 회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이익을 내는 한 계속 한다는 가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청산한다 또는 이런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죠. 일정한 기간, 대부분의 회계 단위는 1년입니다. 물론 6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단위의 기간을 두고 가정을 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정이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합니다. 자, 어떤 거래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출입니다. 자, 물건을 판다, 매출한다 또는 매각한다 라고 할 때 물건을 팔았을 때 파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다는 기준은 물건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가는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팔았다? 그러면은 돈을 받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또는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자, 물건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발생 기준입니다. 자, 돈을 받았느냐, 또는 물건을 넘겨줬느냐, 이런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실체나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그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자, 회계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나중에 발생과 이연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이나 자산을 자,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는 거죠. 자, 미수수익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갔어요. 자, 오늘이라고 가정합시다. 이자를 오늘 받기로 했는데 오늘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받기로 한 이자를 나는 미수수익으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받기로 했던 미래에 받지 못했던 수익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게 되면 미수수익을 없애주는 거죠. 그 반대가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생을 했는데,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기준에 따라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보험료는 보통 1년,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료 예를 들면 1년치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년치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또는 1년치 일단 지불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에 자, 오늘 시점에서 지불하게 되면은 자, 1년 단위, 회계 단위는 연말에 마감을 하겠죠. 12월 31일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의 일정 부분, 내년도의 오늘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지불한 것처럼 되죠. 그죠? 이런 선급 비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순수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간 개념과 맞물려서 이연되기도 합니다. 자, 발생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철저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되죠. 그죠?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해결을 따르고요. 현금 흐름표는 캐시 베이시스, 즉 현금주의에서 작성이 됩니다.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에 따라서 작성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는 우리 책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및 부석 명세서의 기타 설명자료, 연결재무제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재무제표 쪽에 있는데 다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연결재무제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너가 있고요. 그룹에 오너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가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계열사들은 개별 재무제표, 개별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 밑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 양쪽 밑에 오른쪽과 하단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다시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 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는 하나의 재무제표, 실체가 하나라고 보는 거죠. 자, 실체가 두 개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몸체로 움직이는 똑같아. 그래서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도 만들어주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재무제표가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로서 만들어질 때 다시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재무제표는 이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결합 재무제표는. 그래서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자,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포괄이익, 수익, 비용, 차익, 차손,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자산이죠, 그죠? 에셋.
자, 자산이 무엇이냐? 여기 정의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의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더라도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경우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특허권이라든지 영업권 이런 것들이죠. 형체가 없죠. 하지만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에서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산의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죠. 부채는 과거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래나 또는 사건의 결과로 현재 상태에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나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의무라고 하면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해야 될 책무나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갚아야 될 의무,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돈이란 돌려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경제적 의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품질 보증 이런 거 있겠죠. 우리 건물을 지기 위해서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부채로 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포인트 같은 게 해당될 수 있어요. 마일리지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자, 마일리지가 어때요? 내가 나중에 고객한테 현금이나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서비스로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의무죠. 책임이죠. 이런 것들도 부채로 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채는 이미 인수하거나 취득하겠다는 취소불능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결한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돈을 이미 인수했겠죠. 그죠? 돈을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게 되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이런 의무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 채권자가 포기하거나 하면은 내 의무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부채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으로부터는 잘 발생 안 하겠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채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고요. 자,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어떤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는 이런 추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 자본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재산 청구권. 즉,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돈은 누구 것입니까? 주주의 것이죠. 그래서 소유주, 기업의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배분하거나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청산할 때 우선주나 보통주 같은 경우는 권리가 다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주주의 성격에 따라서도 권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이라는 항목은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배당금의 수령이나 회사를 청산할 때
권리가 각각이 다른 경우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주 지분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 변동표에 그런 기본 요소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발생한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유주의 투자와 분배, 포괄이익을 포함하게 됩니다. 소유주의 투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주주가 대부분 있죠. 주주가 소유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권리를 취득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소유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현금이나 또는 물리적 자산을 소유주로부터 기업에다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주가 기업에다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떤 자원들을 회사에다가 출자한다, 이전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금을 구성하게 되고 또는 부동산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토지 같은 경우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회사에다가 이전시키면서 이런 소유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소유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되고 또는 그래서 주주는 기업에 대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자,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일단 채권자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주의 분배입니다. 우리가 소유주의 분배는 뭡니까? 기업이 다시 주주한테 돌려주는 행위죠.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을 배당한다든지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주에 대한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으로부터 자산이 소유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는 첫 번째 포괄이익입니다. 자, 우리가 포괄이익이라 그러면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자죠. 포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런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 소유주, 즉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자본이 변동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업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게 주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영업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가만히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게 이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본거래도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포괄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이익은 화폐 자본유지에 근거해서 투자이익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자본유지 개념이 있고 실물 자본유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화폐 자본유지 개념은 소유주와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의 화폐가액이 원래 기간 초의 자산보다 늘어났을 때 그 초과액을 투자이익으로 보는 화폐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평가액이 높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화폐 자본 유지 개념으로 본 투자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자본 유지는 이런 소유자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실물의 생산 능력이 기간 기초보다 기말의 능력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투자이익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물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런 화폐 자본 유지 개념으로 투자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수익이죠. 우리 제조업인 경우에 매출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용역을 주거나 물건을 팔거나 재화를 판매하거나 그걸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우리가 수익이죠.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가 감소하는,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수익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와 그 금액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 수익 다양하게 그런 수익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비용은 경영 활동과 관련돼서 저의 판매나 용역의 종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거나, 그죠? 매입하면은 재고 자산이 나가겠죠, 그죠? 또 유형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런 미지급 비용 같은 부채가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현금의 유출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매출 원가, 원재료 구입 비용,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차익 차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차익 차손은 주요 경영 활동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니고 어떤 거래 사건의 결과로 발생되는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차익이 되겠고요. 차손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차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외 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달러를 가지고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똑같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화로 표시하게 되면 어때요? 이익이 자산이 늘 수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게 차익이죠. 반대의 경우는 차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익 차손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어떤 가치가 어떤 거래,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들이 차익과 차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익과 차손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그 거래에서 어떤 유입액과 희생액을 비교한 순액으로 하는 거죠. 유가증권, 아까 우리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또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손익, 부채를 상환하면서 사채 상환하면서 발생한 손익,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환관계라든지 재고자산, 또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채무 면제이라든지 기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또는 환경준주, 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 원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익과 차손이 수익과 비용으로부터 구분하는 경우에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를 팔게 되면은 자동차가 매출과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지만은 만일에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 회사, 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팔면 이거는 매출하고 매출원가와 관계가 없겠죠.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익과 차손이 각각의 손익으로부터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흐름표의 기본 요소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분석할 때 아주 많이 이야기할 건데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상상과 판매, 자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죠. 진짜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 돈을 들어왔느냐 또는 지출이 됐느냐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투자활동은 자 투자라는 거죠. 기계를 산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투자 활동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현금이죠.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투자 활동.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구입하지만 자산은 늘겠지만은 현금은 지출이 되겠죠. 투자 활동에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무 활동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재무활동이 돼요. 자, 주주한테 투자를 받으면 재무활동 현금이 늘어나겠죠.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차입금이 늘어나겠죠. 재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활동의 현금을 하면 대부분 이제 이 차입금과 관련된 거 또는 배당과 관련된 거, 자본증자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금을 하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인식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인식. 우리가 아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재무제표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떤 거래나 사건들을 우리는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특정 항목이 어떤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은 기준이 충족하게 되면은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 기록하게 돼 있지만은 나중에 또 후속적인 어떤 변화가 되면은 그 과목을 없애주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 기준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될 때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은 클 경우에 그 인식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효용이 만일에 줄어든다고 하면 인식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특정 항목의 어떤 과목의 성격이나 크기가 의사결정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목이 기본적으로 기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로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그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또는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실제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과목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 측정 속성이 있어야 된다.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측정 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더라도 2번과 3번이 인식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어떤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다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또 이런 특정 시점에서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나중에 가가지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하면은 그 시점에는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인식 기준이 있었죠. 두 번째 인식 기준은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 실체에 유입이 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어떤 증거를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미래의 효익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판단할 때 어떤 특정 채권의 매출 채권이 횟수가 확실하다라면은 그 매출 채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죠. 자, 이게 못 받을 거다. 매출 채권이 내가 받을 수 없어. 나는 떼일 것이라고 가정하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키는 비용, 즉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회 인식 기준은 화폐 단위로 계량할 수 되고요. 그런 측정,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이야기 드렸죠. 부동산을 구입할 때 30년 전에 내가 1억을 구입했는데 지금 30억입니다. 그러면은 측정 속성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기록하는 금액은 취득원가적, 즉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측정 속성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취득할 때 가격으로 적어야 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평가해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 속성이 정해져 있고요. 그게 신뢰성이 있게, 자, 내가 매입할 때 가격이 있다는 거죠. 영수증이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 속성이 정해져 있고, 공정가치, 자, 시장에서의 가치가 있고, 기업의 특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측정 속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인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의 어떤 보증 수리에 소요될 비용을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의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해서 추정하는 그 금액 자체가 신뢰성이 의문시된다 그러면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송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패소할지 성사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는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요하다면은 만일에 그래도 이 사건은 중요해. 나중에 승소하면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패소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주석에 표시하라는 거죠. 예. 자, 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그런 측정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유익, 미래의 유익, 자금의 유익,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개발비입니다. 자,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이 개발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그런 인식 기준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리한 이후에 상각을 통해서 일부 없애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식 기준을 개발비가 그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부채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이행 계약에 대한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요. 이런 계약이익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그러면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은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익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과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식 기준을 구체화하면은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있습니다. 실현 기준은 실현되었죠.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득 기준은 이런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은 벌어들이는 어떤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으면 인식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까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시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은 효익이 자산이 유출됨으로써
비용이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체계적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매출이죠. 매출 수익에 대비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같이 인식하는 겁니다. 간접 대응은 우리가 본부부서 대표이사의 급여는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죠. 매출이 얼마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대표이사의 급여가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우리가 대표적인 판매 관리비죠.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간접 대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합리화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거죠.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냥 배분하는 거죠.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이 수반되지 않고 부채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또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인식이 있고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식과 측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나서 어떤 거래나 사건이 일어나면 인식을 하는 거고 그걸 화폐 단위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측정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측정에는 당해 항목의 성격과 측정치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정도에 따라서 대체적인 측정 속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한 역사적 원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취득할 때 가격이죠. 자산을 취득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그와 동일한 조건의 어떤 지급수단의 공정가치가 역사적 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내가 받은 금액이 되겠죠. 현금 수취액이 되겠죠. 또는 현금 수취와 동일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정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독립된 거래에서 지금 현재 자산을 매각하거나 구입할 때 내가 결제하거나 부채로 결제하거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교환되는 가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물건을 내가 어떤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을 시장에서 팔면 얼마 될까? 시장에서 지금 팔면은 누군가가 나의 거래를 가지고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거래되는 가치가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어떤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런 시장 가격이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일매일 가격이 올라오죠. 이게 공정가치예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공정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금액 기준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에 그런 거래가 형성되었으면 그 거래 가격이 공정가치 추정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채에도 이런 공정가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화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 금액하고 지금의 가치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죠. 공정가치하면. 그죠? 그래서 개념책에서는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하고 그 추정치로 특정한 가치에서 한정해서 적용해요. 왜 그러냐면 공정가치를 많이 인정하게 되면은 재무제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책에서는 시장 가격 그리고 또 시장 가격에 준한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매각의 부채 결제 이런 것들은 현행에 내가 지불하거나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보고요. 자산의 구입에 대한 것은 현행 원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구입할 때 또는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지불해야 될 현금 가격
이게 공정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특유가치입니다.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 가치입니다. 그 사용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부채 가치는 부채의 특유 가치는 뭐냐면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의 현행 가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특유 가치는 우리가 공정 가치하고는 좀 다르죠. 차이점이 있죠. 공정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가치고요. 시장에서 교환되는 가치지만은 기업의 특유 가치는 기업의 실체에서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게 더 회계 기준에 적합할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 가치가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가 후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책상을 오래 쓰다 보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우리 회계적으로 이런 그 비품들은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돼도 아무런 책상에 훼손이 없다고 하려면 살 때 가격이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변동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정액을 계속 상각을 하게 됩니다. 상각이 되면은 나중에 남는 상각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각 후 가액을 정해놓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가치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재 가치는 우리가 미래의 가격을 가지고 현재로 평가해서 현재 가치에서 우리가 현재 할인 가치를 통해서 이자율을 측정하게 되고 그 이자율은 역사적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가 있고요. 이행 가치가 있습니다. 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미래의 당의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부대 비용을 차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어떤 그런 비용들, 소요된 비용을 차감이 아니고 이때는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실현 가치와 이행 가치는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측정 속성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서는 취득원가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고요. 취득 시점 이후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취득원가하고 사용가치도 당연히 다르겠죠. 부채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나 목적적 합성, 신뢰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정가치보다 기업 특유가치가 다른 측정의 속성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재무보고가 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취득원가, 순실현 가능가치, 역사적 현금 수취액 또는 이행가치가 회계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해서 기초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취득원가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은 자, 그 대금을 치른 어떤 세원계산서, 영수증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용가치로 보면은 현저하게 차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기계를 10년 전에 주고 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가치하고 공정가치에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정가치나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 높고 표현의 충실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보면은 이런 검증 가능성도 높다고 하면은 그런 사용 가치를 적용하여서 재무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 가치라는 것은 기부의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오차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이런 것들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현재 자산에서 당의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현재 가치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보정이라든지 이런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추정의 오차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은 기업의 특유가치, 과거의 어떤 통계적 방법에 의한 특유가치라든지 공정가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정의 충당부채 발생에 실제 발생된 어떤 사례들, 어떤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그게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본의 개념, 자본유지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화폐액으로 정하는 화폐자본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폐가 아니라 생산 능력, 조업 능력 또는 현금 창출 능력으로 보는 실물 자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자본은 화폐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IT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실물 자본 개념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본유지 개념은 기업 실체가 유지해야 하는 자본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기업 실체의 이익 측정 기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이 같다고 그러면 그 자본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초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말에 필요한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익이 늘어나는 게 그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자본유지 개념은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화폐 자본유지 개념과 실물 자본유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는 화폐 가액을 초과하는 것.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주한테 배분된 금액을 당기 중에 가산하고 소유주로부터 납입된 금액을 차감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 자본유지 개념은 기초 생산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기말 실물 생산 능력에서 단기 소유주와의 거래를 차감하고 가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폐 유지 개념과 실물 자본 유지 개념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물가 변동이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폐 자본 유지 개념은 명목 화폐 단위로 정의되는 경우에 이 명목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보유 이득은 단기 중에 인식한 여부하고 단기 중에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개념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이런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실물 자본의 증가가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행 회계기준은 화폐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